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총선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세 분의 연구위원 소개하죠.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분 다 밤을 꼬박 새우고 오셨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1시간 잤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새벽 4시, 5시가 되도록 최종 결과가 안 나온 접전지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방송할 때까지는 나오나 싶을 정도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최종 개표 결과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지금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역구 개표율이 99.82, 비례대표 개표율이 97.84, 뭐 사실상 완료가 됐고요. 예. 이걸 이제 놓고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 그리고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이 각각 1석을 차지하게 됐어요. 비례대표는 아직 좀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예. 현재까지 놓고만 보면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6석, 민주당 중심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2석, 조국혁신당 11석, 개혁신당이 1석을 각각 확보한 상태고요. 네. 여기에 개표에 따라서 몇 석씩 더 받을 전망입니다. 예. 저희도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이건 사실은 중앙선관위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비례대표 의석 다시 한번 파악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일단 그러냐면 비례대표는 이제 46석이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일단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13석이에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합치면은 174석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미래는 19석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109석이 나오고, 개혁신당은 비례가 2석 나와서 지역구까지 해가지고 3석 나오는데, 요건 개혁신당 쪽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도 2석으로 일단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조국혁신당은 12석.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범야권, 개혁신당 빼고 범야권 188석, 그 다음에 범여권은 112석,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예. 자, 지역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전을 벌인 곳이 많았는데, 화재 지역구만 읽어도 뭐 몇십 분이 갈 정도 상황이거든요. 부지런히 가보죠. 네, 너무 많은데 사실 경기 수원정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 김준혁 후보가 그 지역구 자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김준혁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표 차이가 굉장히 적었어요. 이수정 후보, 국민의힘 후보랑 맞붙었는데 2,377표였습니다. 네. 차이가 그 정도였었고요. 민주당 김준혁 50.86, 국민의힘 이수정 49.13. 굉장히 근접했었죠. 예. 그리고 또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게 이재명 대표가 무려 8번을 찾아갔던 서울 동작을, 예. 그리고 출구조사 때도 나경원 전 의원이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격차도 한 오전 5시 기준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는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났고 거의 10,000표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54.01, 민주당 류사명 45.98.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받았던 게 서울 도봉갑이죠. 여기 이제 안기령 후보가 새롭게 민주당에서 공천이 됐었고, 네. 김재섭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뜻밖의 김재섭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오전 5시 기준으로 보니까 표 차이가 1,094표 차이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근접한 차이였는데 이 출구조사 때도 역시 안기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그렇죠.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김재석 49.05, 민주당 안규령 47.89. 여기는 이제 출구조사, 여론조사 계속 밀렸던 곳에서 김재섭 후보가 당선이 됐다 보니까 네. 조금 전에 통화해 보니까 본인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는다.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여론조사에서도 쭉 안기령 후보가 이기는 거였고 출구도 이기는 거였는데 정말 최종 결과에서 김재석 후보가 뒤집은 곳이죠. 네, 어안이 벙벙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좀 놀랐던 게 지금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을 그어가지고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판세를 그리잖아요.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도봉갑이 굉장히 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강배슬 쪽으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번에 네. 도봉갑은 굉장히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기도 좀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예. 또 반대로 보면 민주당에서 전혀 지역 활동을 하지 않은 안기령 후보를 공천한 게 뭐 패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보면 경기 분당갑하고 분당을. 분당으로 갑니다. 네.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광재 후보를 만여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53.27, 민주당 이광재 46.72. 그리고 경기 분당을은 김은혜 후보가 김병욱 후보를 한 6천여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고요. 여기도
끝까지 접전이었어요. 맞아요. 국민의힘 김은혜 51.13, 민주당 김병욱 48.86. 어제 이 전체적으로 수도권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이 부동산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경기 분당 갑을이 다 지금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한강벨트에서도 마포갑이 또 국민의힘으로 네. 넘어갔거든요. 그 동작을 넘어갔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부동산 가격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성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뭐니 해도 가장 사실 어제 뜨거웠던 가장 모두를 놀래게 했던 지역구는 경기 화성을이었던 것 같아요. 화성을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붙었던 그곳이죠. 사실 공영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갔었고 막판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나왔던 조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9%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었다가 네. 출구 조사에서는 그 둘 간의 격차가 3%포인트 차까지 좁혀졌었어요. 좁혀졌지만 공영훈 후보가 우리가 보는 조사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고서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공영훈 후보가 앞서갔었는데 네. 한 새벽 1시 반 이 전후로 해갖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네. 최종 결과 이준석 후보가 42.41, 공영훈 후보가 39.73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42.41 그리고 그리고 민주당 공영훈 39.73, 국민의힘 한정민 17.85. 여기도 이제 대이변의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구의 당선자 이준석 당선자는 2부에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좀 이어가 볼까요? 영등포로 가보죠. 여기도 엄청난 접전이었습니다. 영등포 을. 맞습니다. 이거 거의 굉장히 늦게까지 나왔고 사실 이제 기자들이 확인이 안 되면 캠프 쪽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현장에 가 있으면 나중에 알 더 수 빨리 있습니다. 조금 더 하니까. 빨리 알아요. 김민석 후보가 그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를 이겼습니다. 한 1130여 표 차이로 이겼고요. 오전 5시 11분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 동작갑도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잠시만요. 여기서 영등포 을의 당선자 김민석 당선자를 잠깐 연결하고 소감을 듣고 가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진땀을 흘리셨어요, 밤에. 예, 그렇습니다. 아니,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나는 걸 제가 봤냐면 한 130 몇 표? 그 정도까지 좁혀졌다가 막 늘어났다가 그냥 계속 뒤치락 엎치락 하더라고요. 예. 그게 보통 현장의 개표가 그 TV에 전해지는 속도가 좀 늦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지켜보신 분들은 이렇게 긴장감을 느끼셨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땀을 쥐게 하는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소감은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사실은 저희 지역에 이 원래 보수 표심이 상당히 강한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인구 구성으로 더 그것이 변해서 쉽지 않은 선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개인의 당선 기쁜 건 당연한 것이고 총선 상활실장으로서 당의 선거를 쭉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대승을 이룬 것에 대해서 더 기쁘실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174석 비례까지 합쳐서 이 정도가 집계가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선거 기간 내내 151석 단독 과반수를 목표로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 한 석이라도 더 이기는 그런 목표를 유지하자라고 이제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와도 말씀을 나눴고, 근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절제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잘 노력하면 어쩌면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안겨주시지도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갖고 선거를 치렀는데 예. 결과는 어쨌든 이제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역량 이상의 결과를 안겨주신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국민 여러분이 선거 과정에서 이 국정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심판 민심 이것이 워낙 큰 것이어서 그것을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선거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굉장히 무겁게 저희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담으로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시단 말씀이죠. 네.
현 정권과 대통령에게 던지는 민심의 메시지 어떤 거라고 받아들이세요? 즉 어떤 변화,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어찌됐든 큰 방향을 변해야 된다, 큰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너무 이렇게 억지를 하지 말고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최대한의 힘겨루기 방식으로 가기 이전에 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다면 네. 사실은 국회에서 서로가 일을 해나가고 상생을 해나가면서 일을 푸는 것을 국민들이 제일 원하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행동 그러면은 뭐 좀 구체적인 걸 주문하신다면? 글쎄요, 우선 이 결과를 서로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이 국회를 서로가 최대한의 협의를 하면서 풀어가겠다는 이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예. 지금 2년 내내 예. 정부 여당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예. 상당히 일종의 압박하고 핍박하는 태도를 보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변하는 것으로부터 이 다음 국회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와 좀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건 뭐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짧게 소감을 듣는 것으로 하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영등포구 을 당선자 김민석 당선자 만나봤고요. 한 분을 바로 더 연결하고 갈까요? 아닙니까? 김준일 평론가. 예. 지금 이제 뭐 이 김민석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총선 상황실장 전체를 이끄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174석의 의미도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역구 얘기 살짝 하면은 네. 김민석 상황실장이 이제 사전 투표에 31.3% 맞추고 매우 좋아하셨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떨어졌으면은 이게 어떻게 됐을까? 아슬아슬했어요 진짜 끝까지. 저 이제 새벽 3시 반까지 제가 어제 다른 생방송하셨죠. 생방송을 계속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패턴이 있어요. 어제 이제 끝까지 서울 지역만 말씀을 드리면은 끝까지 새벽까지 눈길을 뗄 수 없었던 곳이 이제 양천의 황희 구자룡, 그리고 동작갑의 김병기 장진영, 강동의 진선미 전주혜, 송파병의 남인순 김은식, 그리고 영등포의 지금 김민석 박용찬. 누가 이겼는지 쭉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 지금 말한 거는 다 앞에 사람이었어요. 황희, 김병기, 진선미, 남인순, 김민석. 그쵸. 뭔가 패턴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어떤 패턴? 초접전이었는데 다 현역이 이겼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현역의 힘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막 이제 이번에 도전한 다 국민의힘 계열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도전한 분들이 막 치고 나가다가 막판에는 현역들이 이제 다 이제 뒤집은 이런 데가 많은 거.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있어요, 확실히. 지역에서 뒷심이 딸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약간 밀리더라도 다시 뒤집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관외 사전 투표함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투표함이 어떻게 개봉이 됐냐면은 도착하는 대로 했는데 관내 사전 투표함 이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온 것도 있고 본 투표함이 열린 것도 있는데, 무조건 마지막에는 관내 사전 투표함이 열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관내 사전 투표함은 쉽게 하면은 내 관내에서 안 하고 내가 직장 근처에 있는 데서 투표를 하면은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요. 네.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면 이거 봉투에다 까야 되거든요. 네. 이거 시간이 걸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직장인들이 주로 어떤 성향이냐? 40대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 이런 식으로 근데 다 뒤집어진 적이 많은데, 어쨌든 현역의 힘이 매우 강했다. 왜냐하면 마포, 조정훈, 이지은 뭐 이런 데는 결국은 현역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진대가 많거든요. 도봉, 김재섭, 안기령 이런 데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나 전에 현역이었음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현역을 조금 굉장히 프리미엄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74석, 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109석,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금 12석이 유력하죠. 예, 12석, 그리고 개혁신당 3석, 녹색정의당은 지금 뭐 영석, 의석이 이 영석인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
이 숫자의 의미는 뭔가를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건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이 정권 심판론이 지금 한참 우리 얘기했던 게 서울 지역인데 네. 서울 지역보다 경기 지역에서 더 뜨거웠어요. 음. 그러니까 경기가 60석인데 그중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 게 6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압승, 국민의힘 뭐 참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그 정권 심판론이 수도권에서 충청 혹은 PK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좀 저지가 됐습니다. 음흠. 1차적으로 중원 충청권에서 저지가 된 게 충청 말씀드리면 대전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게 돌아가긴 했지만 여권 텃밭이었던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수성을 했어요. 이를테면 충남에 있는 서남권 그리고 충북에 있는 동북권 각각 3곳을 국민의힘 후보가 앞섰고요. 네. 더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PK 부산 민심이었습니다. 네. 부산에는 부산 북구갑에 있는 전재수 후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 외에 전 지역이 국민의힘이 석권을 했어요. 그리고 경남에서도 김해갑, 김해을, 창원 성산 이렇게 3곳 빼고는 전 지역을 국민의힘이 석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는 아까 그 정권 심판론보다는 보수 결집이 나름대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총선이 항상 집단지성이 모여가지고 마치 한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이번 총선의 결과는 탄핵까지는 안 되지만 그러나 기존대로 그 국회 주도권은 야권이 가져가라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럼 잠깐 지난 총선하고의 숫자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21대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80석,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정당까지 합쳐서 180석,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우호정당까지 합하면 183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174석, 조국혁신당이라는 우호정당 12석, 합쳐서 186석.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3석이 늘어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합쳐서 지난번에 103석이던 것이 이번에 109석, 6석 늘어났어요. 186대 109석. 박순봉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00석은 안 비슷한 되죠. 균형을 맞아요. 이번에도 또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잘 하긴 했죠. 지난번 총선보다 성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민주당이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런 겁니다. 대회를 나가가지고 성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칭찬도 받고 잘했는데 실제 상금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적이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즉 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180석하고 200석 사이에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한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만 가지고는 174석이잖아요. 네.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는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미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범야권이 패스트트랙 지정 그리고 어떤 대통령 거부권 뭐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할 수 있지만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이번에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짚어볼 것은 지난번 총선하고 비슷한 비례로 또 비율로 또 국민들이 의석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여소야대로 시작을 했더라도 정권이 중간에 총선을 치르면 여대 야소로 바뀌었었어요. 네. 근데 여소야대가 계속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내내 유지되는 거 이번 처음 아닙니까,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던 게 노무현 정부였죠. 노무현 정부가 이제 소수 정당으로 특히 이제 새천년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하고 분당을 하면서 네. 굉장히 완전 소수파로 그러니까 시작했죠. 뭐 했다가 이제 2004년에 이제 탄핵 역풍으로 이제 다수당 152석 열린우리당 다수당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하고 크게 달라질 거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민주당이 어쨌든 지난번에 2020년에 180석 이제 비슷하게 다시 이제 가져온 거고 할 수 있는 게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당에서 네. 국정기조 전환을 더 오히려 강하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공천할 뭐 원래도 공천할 권한이 없었지만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는 못 해요.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에 있고요. 네. 대선은 2027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소야대가 중간에는 다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안 바뀌었습니다. 이 의미를 여쭌 이유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사실상 시작된 거라고
봐야 하는가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레임덕인 듯 레임덕 아닌 듯 이런 게 좀 모호하게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나의 통치 스타일상 정말로 전면적인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집하고 그 대국민 담화를 그 와중에 하는 것만 봐도 와 정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다만 여당에서 이제 강력하게 사안마다 이제 대통령실이나 어떤 국정 기조에 조금 변화를 요구하고 반기를 들고 이런 것들이 오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차기 전당대회 이제 네. 권한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오늘 봐야 되지만 일반적인 정치 문법으로는 오늘 사퇴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차기 전당대회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당대표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역시 차기 당대표 후보로 유력한 분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안철수 당선자 연결을 해보죠. 분당갑입니다. 분당갑에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의 6.5%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안철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땀 나지 않는 승부가 거의 없었어요. 뭐 다 초접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 쉬운 선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이제 진행되는 그런 출구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너무 환호성을 지르지 말고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왔었어요. 안철수 의원님. 예, 그랬습니다. 예. 그것도 심지어 한 5% 포인트 차이로 지는 걸로 나왔었어요. 뭐 거의 7% 가까이 그런 것도 지는 걸로 있었군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곳은 뭐 5%, 어떤 곳은 7% 이렇게 지는 걸로 나오길래 이 안철수 의원이 이번엔 좀 어려우시겠구나 이랬거든요. 예. 진짜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정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분당 판교 주민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으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았던 그런 선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일들 제대로 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예. 왜 옛날 말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한다. 원래 제 철학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더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네. 개인적인 당선은 참 기쁜 일입니다만 당의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아서 중진으로서는 당 생각하면 많이 착잡하실 것 같아요. 예. 오바마 대통령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2기 후반 때, 하원이, 뭐라고 합니까? 여당보다는 야당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그런 정책들을 오바마 대통령이 내면서 야당도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이런 개혁들을 다 해나갔던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것을 모델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오바마 모델, 오바마의 여소야대를 헤쳐나가는 그 모델. 예, 그리고 또 물론 야당 의원도 이제 자유롭게 네. 만나서 함께 소통하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실 야당이라는 게 서로 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같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방법론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에 대한 이견이 좀 심해져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만 대통령이 잘 이런 부분들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 그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주신 메시지가 뭔가. 어쨌든 예. 국민의힘의 참패입니다. 이것은 뭐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엄연히 국민의힘의 참패, 민주당의 압승이거든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사실 뭐 그게 국민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표로 이렇게 증명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서 예. 이제는 정말 국정 기조 제대로 바꾸고 예. 그 다음에 건강한 당정 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래도 국민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과 붙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는 당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거는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그런 정상적인 이런 당정 관계로 돌아오면 네.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도 정말 다시 변화하고 도약하기 위한 몸부림의 시간이 이제 필요해졌는데 4선의 중진이시잖아요, 이제. 예. 아마도 당에서 큰 역할을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마다하지 않으실 생각이시죠? 예, 근데 우선 지금 자체로는 당장의 계획보다도 오히려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의정 갈등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의사분들하고는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기자회견을 이제 하자고 했을 때 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없는지 우선 혼자 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정말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발표를 하고 저한테 손해가 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하는 걸 보고 100%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환우회하고 만나게 하면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생각이라 그 말씀이시죠? 앞장서서 의정 갈등 해결하겠다. 네, 의정 갈등도 그렇고 또 R&D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공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학생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현이 그럼 제가 30초 남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당권 도전하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의 계획보다도 오히려 지금 현재 당장 해야 될 시급한 일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좀 앞서갔나 봐요.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축하 인사 전하고 소감 듣는 것으로 하죠.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당 갑의 당선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출구 조사가 완전히 틀린 케이스였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 출구 조사가 이렇게 틀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도 사실은 맞추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당은 맞추긴 했는데 범위 안에는 못 넣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좀 비슷했는데 제가 보니까 대선 적중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뭐 특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그 적중률은 아예 뭐 소수점까지 맞췄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대략 유권자 한 50만 명 가지고 출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선 같은 경우에는 후보 2명 가지고 하니까 적중률이 높고요. 이걸 254개 지역구로 나누잖아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샘플이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샘플이 많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대선처럼 압도적으로 높은 샘플로 맞추기는 좀 어렵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투표율 높았잖아요. 사전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보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역시 또 오차를 내는 그 요인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사전투표가 그리고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엔 60대에서 최고 이제 그 비율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동안 사전투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고 통념이 있었는데 그게 또 깨지면서 예측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두 사람을 더 만나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의 성일종 당선자 준비가 돼 있고 민주당의 이현주 당선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먼저 연결이 됐습니까? 예, 성일종 의원 먼저 불러보죠. 자, 서산시 태안군입니다. 서산시 태안군에서 51.55%를 얻어서 3.11%포인트 차니까 여기도 정말 접전이었다는 얘기예요. 성일종 의원 나와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뜨거운 밤 보내셨어요.
뜨거운 밤이 아니고 예. 용궁을 갔다 왔지요. 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용궁을 갔다 왔지요. 용궁 갔다 오셨. 죽다 살았다 그 말씀이시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오늘 아침 정말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선 축하받기엔 무거운 아침이고요. 음.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 저희가 이제 제1당이 돼서 국가 경영을 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소수 여당으로 저희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잘 못해서 이런 결과를 국민들한테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선자분들을 보면 개인의 당선은 너무도 기쁜 일이지만 좀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신 것 같더라고요. 당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174석 대 국민의힘 109석 이성적 표의 의미를 중진으로서 성일종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선 제가 이번에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신 거잖아요. 예. 지방선거에선 저희가 이기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2년의 그 국정을 이끌어 오면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정부를 국민들께서 원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읽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예로서 이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법에는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게 법의 문제이기 전에 그 정서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예를 든다면 이런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정책과 비전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희망을 선물하는 그 경쟁하는 이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당의 굉장한 네거티브가 심했죠. 이 네거티브에 우리도 네거티브로 대응을 하다가 보니까 네. 국민들께서 희망이나 또 정책,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천이 양당에 다 이루어질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곡점에서 크로스가 나타나더니 그대로 정권 심판론의 바람 앞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패를 하게 된 건데요. 그 변곡점을 그러면 호주 대사 임명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꼭 그거라고 하기보다도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축적된 거 아닐까요? 어떤 겸손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보면 좀 대비가 되시지요. 대비. 오히려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선 정말 물러섬 없이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우르는 데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으셨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국민한테 다가가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국민 사과, 뭐 국정기조 전환, 내각 총사퇴 이런 주문들이 벌써 이제 야당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요구들, 이런 주문들 대통령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는 민심을 전달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예. 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뭐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그 정도도 수용을 해야 되는 게 민심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가 끝났으니까 아무래도 국면 전환을 해왔던 것이 모든 역대 정부의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죠. 아마 이런 것들도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께서 이러한 결과물을 내주셨는데 네. 이에 대한 답은 정부 여당의 또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일정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22대 국회 21대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제가 국민들 대신해서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충남 서산시 태안군 당선자 성일종 당선자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을 더 만날까요? 예,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연주 당선자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어떻게 여기도 굉장히 접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이연주 당선자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연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잠도 못 주무셨죠? 네네. 참 복당부터 당선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네. 오늘 아침 소감이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복당에서부터 예, 또 오늘 새벽까지 잠시도 쉴 새 없이 그렇죠. 계속 달려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다행이고 감사드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치열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역시 뭐 여당의 프리미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네네. 기쁘면서도 부담도 되고 뭐 그런 자리인 게 당연할 겁니다. 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109석, 조국혁신당 네.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이 각 1석 얻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네. 이 숫자에 담긴 민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뭐랄까 절묘한 결과인 것 같아요. 절묘하다. 분명히 정권 심판의 어떤 민심 이것은 굉장히 컸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몰아주거나 또는 압도적으로 몰아줘서 이렇게 좀 교만해질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이제 한쪽이 이렇게 완전히 폭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은 또 적당히 견제가 된 것 같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야권 합쳐서 200석이 될 거다라는 뭐 일각의 기대도 있었고 또 출구조사 열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수치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네. 최종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이 186석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109석 그리고 캐스팅 네. 보트로 개혁신당의 3석도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도 교만하지는 말아라 뭐 이런 사인을 동시에 주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 심판의 어떤 반사적 이익은 있지만 너네가 꼭 좋아서 표를 주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뜻이 좀 담긴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이 뭐 무엇보다 우세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승이 나온 걸 텐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경고 어떤 변화로 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국정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든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대통령 국정기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국정기조의 대전환 이런 게 필요하고요. 사실 뭐 당연히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 이런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그럼 그게 장관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냐. 상당한 재량이 주어졌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통령의 생각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 데 대해서 경고한 거라서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국정기조에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어떻게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짧은 소감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좀 긴 시간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정에서 당선됐습니다. 이연주 민주당 의원 만나봤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현주 의원 축하드리고 박지원 의원보다 더 정치 고수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적을 여러 번 옮기는데도 어쨌든 계속 이제 당선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7석 가져갔거든요. 이번에도 6석 가져갔습니다. 전체 60석 중에 국민의힘은 이 경기도 문제를 총선에서의 경기도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앞으로 다수당 되기 정말 힘들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영남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충청도까지가 크게 이제 민주당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영남은 이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다.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 한석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낙동강 벨트. 예, 낙동강 벨트에서 그래 부산 사상구 여기가 이제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데 네. 민주당 배재정 47.36, 김대식 52.63 그래서 김대식 후보가 이겼고요. 해운대 갑도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주진우 후보가 53.7로 민주당 홍순원 후보를 44.6 기록한 홍순원 후보를 이겼습니다. 현역 의원들끼리 이제 합구가 돼가지고 갑을이 합쳐져가지고 부산 남구가 이제 관심사였는데 박수영 후보가 54.4, 박재호 후보가 45.5. 45.59. 죄송합니다. 45.59. 그래서 박수영 후보가 좀 넉넉하게 이겼고요. 그리고 부산 수영 같은 경우에도 장해찬 후보가 한때 여론조사에서는 20%까지 나왔는데 막판에 국민의힘 쏠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40.47, 정현욱 국민의힘 후보가 50.33, 장해찬 9.18 이렇게 해가지고 좀 될 사람을 국민의힘 수영구 후보들이 밀어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와는 다른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낙동강은 그렇게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셨다 이 말씀이시고 격전지 우리 앞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네. 못 짚어드린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죠. 경기 하남갑에서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추미애 민주당 후보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초접전이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었었는데 한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중성동을에서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포인트 안팎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민주당 류사명 후보를 눌렀고요. 그리고 경기 포천가평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박윤국 후보를 눌렀고 여기는 그러니까 김용태 후보가 둘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에. 네, 고향에도 있고요. 그렇죠. 이분은 그러니까 젊은 김용태, 30대 김용태. 예전 의원. 천하용인 중에 그렇죠, 한 명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 도봉갑에서 김재섭 후보,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가 민주당 안귀령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충청으로 가면은요 세종갑도 관심지였어요. 김종민,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가 어떻게 되는가 요 관심이었는데 56.93으로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를 이기고 김종민 후보가 새로운 미래의 한석을 안겨줬습니다. 충남 공주부여청형에서 박수현 대 정진석 여기 세 번째 매치였는데 박수현 후보가 50.66으로 정진석 48.42%를 상회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수현, 정진석 이 매치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박순봉 기자. 네. 그렇죠. 박수현 후보가 계속 두드리다 안 됐는데 이번에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리바이벌 매치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의미를 좀 짚어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주요 격전지에서 패배한 곳들이 친윤계 인사들이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격전지에 붙은 친윤계들은 많이 패배를 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아까 쭉 나열해 주셨는데 네. 비윤계들은 꽤 승전보를 올렸어요. 특히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온 국민의힘 인사들은 거의 다 비주류, 맞습니다. 비윤. 그래서 이게 이준석 대표하고 좀 연동이 될 수가 있어요. 향후에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노선 투쟁을 하거나 주류 교체가 있을 텐데 이때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지렛대 역할,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제의 당선자 이준석 당선자는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